알면 좋고 모르면 배우는 부동산 버라이어티 부동산 이슈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부동산 아는 형님. 예.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는 형님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네, 저는 부동산 무진행입니다.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불인이. 아, 예?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아, 불인이.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부동산 어린이 불인입니다. 네. 홍록기고요. 이제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슈와 호재를 위해서 저희가 또 각 부동산의 또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형님들 한 분 한 분씩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그 세무에 있어서, 세금 세무에 있어서 또 절대적인 또 지존, 우리 세무윤석, 우리 김윤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렌즈프로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저희 보아형을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네네. 몫을 하겠다라는 어떤 각오 같은 거 한마디. 네, 뭐 제가 이제 그 하는 분야는 이제 세무 쪽이니까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 세금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다음.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아는 형님에서 경매 파트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자칭 타칭 원탑. 아. 네네. 우리 경매 추나 설춘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매 분야 맡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식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주식이요? 네네. 아, 주식하세요? 주식을 원래 저는 이제 중3 때부터 해가지고, 중3 때부터 아, 그 뉴스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맞아요. 검증되지 않는. 아빠가 검증되지 이놈 않는. 자식이 어린 놈이 주식이야 그래. 옛날에는 주식을 이렇게 지금 어플이 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네, 직접 직접 가서 가거나. 네, 맞습니다. 앉아 있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절에 그러면 현장도 가셨겠네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중3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상한가 폭이 8%, 지금 이제 30%인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한 9시 10분, 9시쯤 바로 되기 전에 전화해요. 동서증권이나 뭐 이를테면 옛날에 보장정권 장원증권 동서증권. 네. 그래서 뭐 동양나이론, 한국재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상한가 만약에 그러면 공부를 못해요. 수업 시간에 계속 상한가니까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 전화해. 풀렸냐 안 풀렸냐. 근데 문제는 이제 하한가 떨어졌어. 그러면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면 항상 공부를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회장 출신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애가 망가졌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주식은 특히 중고등학생 하면 안 되고요. 대학 가세라.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엄마들 하면 안 돼요. 답을 안 줘요. 주식이 떨어지면. 다음은 저희 그 부동산 아는 형님에서 정책과 지역 분석을 맡고 있는 우리 이진호 교수님. 정책진호 이진호 교수님 모십니다. 네, 저는 정책하고 지역 분석인데 이제 주로 요즘에 정책이 말썽이 많잖아요. 이런 정책들을 분석해서 좀 이렇게 틈새 시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런 틈새가 이제 적용되는 지역들 분석해서 투자 잘할 수 있는 것들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다섯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요? 저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막내는 아닌 거예요. 형님 막내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액면이 막내 같진 않잖아요, 그죠? 아마 흰머리가 있어서. 나 욕할 뻔했어요. 이게 희끗희끗해서 약간. 근데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 아니 거죠. 근데 딱 보면은 되게 외화 드라마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느낌이? 외화 드라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약간 야한 쪽이에요. 다행입니다. 야한 쪽에 주인공 옆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는 정원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힘 좋은 정원사. 너무 구체적이다. 저 안경테의 빨간 색깔이 그러니까 좀 티가 좀 있어요. 저걸요. 제가 알기로 저 이진호 교수님이 평소에 안경 티 색깔하고 팬티 색깔을 맞춘다고요. 야 깔맞춤. 다음은 저희 그 부동산 아는 형님에서 상가와 상권 분석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정말 상권 분석에 대가입니다. 네,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유통회사 출신입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개발, 입지개발 고의를 14년 했어요. 네, 그 경험으로 지금 상가 임대인이고요. 네, 월세 잘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상가 투자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 그래? 네가 형이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지 않지만 내가 형이라고 부를래. 자, 다음은 이분을 소개하자면 뭐 신이 자꾸 붙어요. 신? 네, 공법의 신, 아, 토지의 신, 어. 우리
그 부동산 공법 과목에 있어 1타 강사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우리 고상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소개 너무 거창하게 해줘가지고 내 소개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도시계획 박사고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법 강의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도 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하고 중개업도 지금 하고 있고 미스터홈즈 관련돼서 이제 중개업 법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하영에서 우리 7명이니까 7명 우리 BTS에 제가 RM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RM이 그 뭔지 아시죠? RM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RM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에 나가서 사람 이름이에요? 랩 몬스터를 줄여서 RM. 랩몬스터. 저도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부하영에서 나도 토지 부분을 좀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좀 배우면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 이거죠. 부하영은 그 각종 부동산 이슈, 뭐 개발 호재 등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각 분야의 또 전문 고수님들 아니시겠습니까? 또 이분들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네. 첫 시간이니만큼 사실은 오늘 저는 촬영을 기다리면서 아마 전문가분들이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얼마 전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 12.16 대책이 발표를 하고 나서 최근에 또 6.17 대책, 바로 이어서 또 7.10 대책까지 새 대책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3년의 어떤 정권 동안만 벌써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710 대책이라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세금들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로 인한 불로소득을 걷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세금을 많이 높여놓은 부분이 바로 710 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세율 부분을 뭐 한두 번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뭐 3배 이상씩으로 올려서 취득할 때도 많이 내고 갖고 있어도 많이 걷고 팔아도 많이 걷겠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 이렇게 보겠죠. 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딱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를 몇 개 갖고 있다 뭐 이랬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이준호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역시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양도세가 지금은 이제 현재 규정은 이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은 이제 10% 할증에다가 이제 3주택자는 20% 할증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1세 2주택자는 이제 20% 할증, 3주택자는 이제 30% 할증으로 늘리겠다. 다만 이제 요거를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겠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현재 세율을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그때까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이거를 매물로 내놓을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취득하고 이제 보유할 때는 이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는 이제 5억짜리 뭐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그러면 우리가 5억짜리라면 원래는 6억이 하니까 1%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00 정도, 500.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가세까지 한 550 내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2주택자가 되면 앞으로 이제 8%. 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상가가 더 낫다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4%대가 되는데 이게 8%대가 되면은 토지도 좋아요. 네, 만약 상가 5억짜리면 상가 5억이 4%면 한 2천만 원대 되는데 토지는 몇 프로예요? 토지 4%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8%가 돼 버리면은 거의 2배, 상가나 땅보다도 2배의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 12%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3주택자가 돼 버리면 12%. 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법인을 활용해서 취득하게 돼도 또 12% 이렇게 하겠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시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몇 %죠? 예. 최대 70%까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어머.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5억을 3억 5천을 그러면 이제 세금 3억 5천 아, 세금 낸다고. 이제 그 70% 조항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네, 그 분양권을 이제 팔 때고 이제 분양권 70%. 양도할 예. 이제 분양권을 단기 매매.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70%, 이제 1년 이상 됐을 때는 이제 60%. 네. 그다음에 입주권도 그렇게 주셔야겠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아마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면은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그 차익을 좀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조정 대상 지역일 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있는 분들은 팔고 나가고 싶어도 너무 세금 많으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 그 정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그러지 못했다. 특히 5, 6년 동안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떠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투자하는 친구들이 뭐 요즘에 20대, 30대도 수업을 들어오는데 교수님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여러 전문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약간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정부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개입을 해야만 하는 또 정부의 입장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라고는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변동됐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IMF 때지만 가격을 아무리 띄우려고 했지만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뜨고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떨어지고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오르다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바통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떴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6.17 대책, 7.10 대책이 다음 정권 때 완전히 작동이 돼서 사실 저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엄청난 혼란한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다. 사실 재화라고 하는 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 와부에 어떤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6.17 대책 전까지 가격이 한 5억 4천, 5억 5천 하다가 6.17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6억 1천 거래가 하나 됐고 7.10 대책 바로 전에 6억 8천인가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호가는 지금 7억이 됐어요. 오히려 대책이 두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억 5천이 올라버리는. 근데 이 두 건 가지고 그 세대수가 2,000세대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가격이 그냥 다 7억이 돼버린 거예요. 과연 이런 가격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품이 좀 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많이 껴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금통위에서도 지금 기준금리가 다시 0.5 또 동결됐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눈치를 보긴 보는 건데 아쉽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은 좋아졌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주느냐가 정부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야 서울을 또 집중화 현상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는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뭐라든 일단 공급대책은 일단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냐 아니면 유동성이냐 이 두 가지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승기를 잡느냐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장기화가 유동성을 좀 부추겼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건 실질적으로 좀 발표를 하신 건데 원래 3월 달에 터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6개월 연장을 했다. 그래서 올 9월이 되면 다시 이 금융위기가 초래할 거다. 라고 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그 생각을 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게 있어요. 작년에 원래 9월 달 그때 이제 항상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해서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계속 지표가 안 좋았는데 GDP 지표도 안 좋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현실화될 거다 한 것들이 코로나가 터져서 덮어버린 문제가 있는데 이 금융을 무너지지 않았지만 실물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실물을 덮기 위해서 금융에서 자금을 더 끌어들여서 퍼붓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이 폭발적으로 양적 증가를 갖고 오는 건데 이 부분을 언젠가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유동성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안 좋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도달을 해놔서 현금을 확보된 상태인데 제가 이제 느끼기엔 그래요. 12.16 대책에서 6.17 넘어올 때 저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12.16에서 멈췄다라고 좀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6.17 대책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나온 대책이라기보다 그 큰 유동성이 움직일 때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정부 정책 당국에 있었을 것이고 그게 여기서 건들지 않으면 하반기 때 분명히 이게 넘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증시가 이미 V자 반등을 바로 쳤기 때문에 증시자금, 토지보상자금, 그 다음에 지금 깔려있는 유동성까지 하면 우리나라는 100% 부동산으로 오는데 정권의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그냥 옛날 생각으로 따지면 야 이렇게 불안할 때면 차라리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그게 정확한 오히려 지적이죠. 좀 더 맞습니다. 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뭐라고 뭐 안 돼 하는데 그래도 아니 그러면 돈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거 그냥 나도 어디 뭐 돈 빌려줘봐야 금리도 물론 그럴 바에 그냥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이런 게 약간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고 교수님처럼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다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다 하시잖아요. 예. 어떤 정책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욕을 먹는 건 어차피 똑같을 거.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게 제도가 아니었기 이게 때문에. 밀려왔던 거를 이제 와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기존에 너무 잘해왔으니까 난 새로운 걸 뭔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계속 뭔가 안 됐던 걸 해오는 거니까. 나는 정부 정책을 계속 내놓는 걸 보면 대책하면서 계속 내놓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은 안 팔잖아. 자기들은 오히려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대출 끼고 무리하게 사고 뭐 편법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다. 그러면 어쩌면 정책 위반자들도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인기도 누릴 수 있지만 무주택자의 인기도 누릴 수 있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걸 예상했지 않았을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뭐 이번에 대책 나온 것도 보면은 이 종전 거랑 비교했을 때도 결국은 매물이 잠기게 만들어놨어요. 그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누가 파냐고. 나 기억이 선명한 게 단기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 50% 40% 한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그때 집값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 사야 된다. 왜냐면 지금 안 사면 내년에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예 안 판다. 2006년, 7년도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걸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한 2년간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집값 100% 떨어지죠. 그렇죠. 100% 떨어지죠. 떨어질 확률 99%.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고 세제고 한데 오히려 그게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나는 아니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래는 되게 작은데 가격이 오르거든요. 주식 하셨으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보면 항상 거래가 폭발을 해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올라. 예.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매물을 잠기게 만들어.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향방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너무 또 길게 보면 그러니까 4, 5년 안으로 기준으로 볼 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약간 아쉽게도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게 이제 우리 김종률 대표님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사상누각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질 때 또 폭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격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상승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간 부동산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대표적으로 신문사, 네이버 이런 애들은 사실 부동산 떨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해보지만 만약에 주식이랑 부동산 떨어져 그러면 매경을 끊어요. 네이버를 안 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정권에 대한 뭐 비판도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고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2년 4년을 그냥 전부 다 한번 기다려본다. 예, 부동산 가격은 100% 하락입니다. 100% 하락. 다만 저는 이 어떤 조바심과 공포 이것이 가격을 띄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 지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8, 9월 달 요 부분에 기업들의 그 CP 만기가 또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미 6개월 단기로 기업들한테 줬던 자금들이 회수되는 시점에 그걸 연장한다는 얘기는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회사채를 매입해주겠다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지표들이 3분기 때 보고 나서 지표가 낮으면 4분기 때 퍼부어서 평균율을 맞춰야 되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 그럼 4분기 때도 그걸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9월, 10월 달에 토지보상금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돈도 또 적체돼 있는데 돈은 많이 풀려서 M2가 많지만 사실 지금 통화 승수라고 하는 돌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딘가 고여 있는데 이 고여 있는 사람이 왜 고여 있을까? 단기금에 있거든요. 주로 MMF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값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최근에 그 여당하고 야당에서 같이 백분 토론하는 걸 보면 김연아 그 비대위원이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경기가 흔들릴 텐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물론 마이크 끄고 난 다음 얘기지만 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당 쪽에서. 그 얘기는 반사 떨어지면 안 떨어진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정책을 내는 건 안 떨어지는데 올라가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돈 거둘 거야 라는 시그널이 지금 정책이라는 거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말씀대로 상가, 토지, 또 저는 뭐 지산, 뭐 이런 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천지빛깔 투자할 거 많아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공실이 많이 나도 주거로 바꿀 수 있게도 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지산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세금, 어차피 상가는 말씀하신 대로 4% 세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가 높아서 법인을 규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이 세금이 원래 높아요. 주택이 높아지니까 법인이 싸 보이니까 법인을 하는 거죠. 법인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법인을 또 높여놨어요. 보니까 상가가 싸네. 그 상가로 가죠. 그 상가를 또 올려놓고 그럼 다른 토지가 싸네. 토지 다 올려놔요. 이래서 균형 발전이 일어난다. 결국은 이제 그 우상향이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많으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고 그럼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부분에 인위적으로 대해서- 내 차례를 만들지 네네네. 말고. 바로 영업 딱 나오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돈은 많이 풀리는데 돈이 안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부가 돈이 안 돌 때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돈을 더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의 총액이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그래야 되니까 자꾸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하죠. 근데 이게 뭐 상가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실 그죠.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상가 사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아요. 뭐 저야 뭐 학원 하는 사람이고 책을 낸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 상가책 낸 지 4년 됐거든요. 지금 예스24에 부동산 경매 섹션에 1페이지에 있어요. 주간 베스트 1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로. 아니 그러니까 책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네. 그게 상가 수강생도 뭐 올 3월달에 개강했을 때 제가 역대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번 7월 개강에 역대 최대를 곱하기 2를 했어요. 상가가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특히 이제 코로나인데 어떤 상가가 잘 돼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것도 맞지만 자영업 시장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상가를 사야 되고, 그래서 상가는 이 상가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똘똘한 한 채가 상가도 아주 극도로 진행 중에 있어요. 정말 심하게 그래 되고 있어요. 이 4년 전에 했던 말 중에 제가 책에 썼던 말인데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될 거다라고 썼는데 지금은 되고 있다라고 썼는데 똘똘한 상가네. 지금 엄청 가파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투자하기 좋은 거지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배워서. 그러니까 엔딩은 뭐냐면 책을 사서 봐라. 이거.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네, 결국 이런 아파트값, 집값이 어떤 결정되는 데는 토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는 땅값이 올라간 거지. 그게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그 아파트가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지. 아파트 가격이 개인적으로 올랐다고 보진 않아요. 결론은 다 토지니까. 상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상가가 밑에 있는 그 입지에 땅이 좋으니까 얘 올라간 거지. 결론은 땅인데 남들이 볼 때는 건물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땅이죠. 땅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 아파트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상가도 말씀하셨고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여유 돈이 있을 때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아파트를 막 투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파트는 무조건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여윳돈이 있으면 상가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빵을 하는 거야. 아파트가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나 더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쪽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잘못 산 토지는 되팔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한번 주변에서 기획부동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 자체를 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공부하고 보면 그냥 어느 정도의 수익이라는 건 아파트랑 대등하게 갈 수 있는데 더 크게 갈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한 가지 팁인데 이제 고 교수님이 토지 얘기하니까 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거의 지금 땅이 다 올라서 다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설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투자하신 분들이 경매를 꼭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경매를 보면 건물과 토지가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눠서 나와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집인데 어떤 집은 건물 평가가 많이 돼 있고 어떤 집은 토지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평가가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왜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는 땅값이 더 많이 평가됐을까 보면 입지가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데 토지는 재평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재평가가 되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개발하면 토지 가격이 같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상승률이 높아서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요. 건물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낡은데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가가 받쳐주니까 그 임대가로 버티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격 가치의 구조를 정확히 알면은 그게 기반이 토지부터 왔고 그 다음에 임대 시장이 왔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공포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매수자들의 욕구 때문에 그 욕구가 반영된 매매 시장이 형성된다. 요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을 때 토지는 건물을 이렇게 경매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평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죠. 볼 때, 판단할 때. 아파트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대체 상품으로 상가가 좋냐? 저는 상가보다 토지가 훨씬 더 승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토지랑 상가만 놓고 본다면 제 주위에 그러니까 기획부동산한테 속은 사람 빼고 토지를 투자한 사람은 거의 한 90% 승률, 상가는 10% 승률밖에 안 돼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상가.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죠. 정말 웃긴 게 상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뭐 대로변이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코너면 좋은 거 근데 아니야. 그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토지보다 상가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상가를 하면 임대료가 나온다는 생각. 근데 토지는 사실 임대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땐 쉽게 얘기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가 나오면 여기 임대되면 융자금이 나오네, 이자가 나오네, 땡큐이지. 근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임대가 안 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장래의 희망의 건물주였던 네, 그 유행이 또 됐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건물주.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서울에 있는데 김포 걸 샀어. 그럼 2주택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김포에 집을 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취득세가 1%, 얼마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단기 매매해도 40%.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 이것이 전부 다 통과가 된다면 두 채니까 취득세를 8%. 남는 것도 1년 안에 팔면 70%.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섣불리 못 살 것 같지만 사실 사게 되면 취득세는 어차피 양도세도 공제받기 때문에 8% 공제 받아요. 그리고 월급보다 많이 나오면 사서 팔아요. 단기도. 어차피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상가 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집만 가지고 하냔 말이야. 1,000만 원이 나오다 500만 나오면 500번도 해. 하긴 해. 어디서 500을 벌어요 지금? 재난지원금도 150만 원도 최대 안 나오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오면 야 규제 역설 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한번 딱 된통 당합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2, 3년 안에 분명히 이런 분들 한번 된통 당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상 경고 해줘야 돼, 리스크는 경고. 올 거예요, 진짜. 경고는 한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실 뭐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더 기회가 클수록 리스크가 클 수가 있으니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리스크가 준다고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루안이 돌잔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과연 그 내 집 마련이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 할지,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또 교수님들과 함께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